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문화, 그중 식민지 사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식민사관, 일선동조론과 정체성론에 이어 타율성과 당파성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일제의 식민사관에서 강조하는 것은 타율성입니다. 자, 타율의 반대가 뭐죠? 자율이죠. 자율학습 또는 자동차의 경우에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한반도는 반도적 성격, 즉 대륙과 해양 사이에 낀 입장이기 때문에 대륙의 영향과 해양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라는 겁니다. 지정학이라는 건 지리가 정치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는 외세의 영향을 받는 것은 숙명적이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래서 늘 대륙과 해양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타율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 이것이 바로 식민사관의 타율성론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는 전성기 고구려의 영토입니다. 이 국내성은 바로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것인데 원래 고구려의 최초의 수도는 졸본성이라고 하는데 졸본성이 어디냐?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 이쯤에 있다라는 주장과 여기다 그리고 왼쪽 중국 쪽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북경 바로 위 여기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이 졸본성에서 고구려는 두 번째 수도로 도읍으로 이 국내성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천도, 수도를 옮기는 것이 천도죠.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는 졸본성, 국내성, 평양성인데 특이한 건 이 한반도는 대륙과 외구의 침입이 잦기 때문에 이성 체제를 갖습니다. 성이 두 개예요. 그래서 방어를 위해서 평지성이 있고 그다음 그 평지성 부근에 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졸본성의 경우에는 그 옆에 오녀산성이 있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약간 평지 지형에서 생활하다가 외적이 침입을 하면 식량과 무기를 싸들고 산성으로 들어가서 항전한다는 겁니다. 국내성의 경우에는 이쪽에 환도산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 평양성의 경우에도 외곽에 산성이 있었죠. 이것은 나중에 조선까지도 연결되는데 한양의 경우에는 방어를 위해서 북한산성이 있고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는 방어를 위해서 평지성과 산성 두 개를 운영해 왔다라는 겁니다. 고구려 당시에는 그 고구려와 대립되는 나라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뭐냐? 한반도는 유목문화와 해양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양쪽의 인종이 혼재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유목민족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여기가 이 지역이 지금의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여기에 스키타이 문화가 있었어요. 최초의 유목문화죠. 어쨌든 이 초원지대를 따라서 유목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몽골도 연결되는 것이고 만주도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반도의 북부 지역은 이 유목 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흉노 당시에 한나라의 귀순에서 벼슬을 받았던 그 부족이 나중에 한에서 왕망의 난이 일어날 때 그들은 왕망의 편을 들었다가 왕망이 패하면서 산동반도로 이주했다가 다시 배를 타고 이쪽 신라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신라 쪽의 김씨들은 다 이 흉노의 후손이라고 보는 거죠. 김씨들 다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는 시안입니다. 이게 초원의 길인데 또 뭐가 있었냐? 초원의 길 다음에 생긴 교역로가 이게 실크로드입니다. 그래서 돈황에서 천산 북로와 천산 남로를 거쳐서 지금의 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스탄이라고 하는 스탄은 땅이란 뜻인데 이 지역으로 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들은 현지의 인종과 혼혈이 되어서 좀 우려하는 생김새가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들도 기본적으로는 유목문화의 영향권에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아랄해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터키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소아시아 반도라고 하죠. 그래서 셀축 터키를 건설했다가 몽골족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다시 그 중에 한 부족이었던 오스만 터키가 등장해서 결국은 동로마를 무너뜨리고 오스만 터키가 서양의 강자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초원의 길이죠. 이쪽은 강수량이 적어서 풀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축을 이끌고 유목민족이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쪽 우즈베키스탄 이쪽 여기에 아프라시압 궁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지역입니다. 이 사마르칸트 지역은 옛날에 실크로드의 요충지였어요. 그 궁전의 벽화에 이게 중국은 당나라고 고구려는 연개소문대라고 짐작을 하는데 벽화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쪽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목 민족이고 이쪽은 이 실크로드를 찾아서 온 외국 사신들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제일 뒤에 있는 이 두 사람, 자, 머리에 깃털을 꼽았죠. 그리고 허리에는 둥근 고리를 한 긴 칼, 이것을 환두대도라고 합니다. 이 환은 고리환자예요. 그래서 대가리가 둥근 고리로 되어 있는 큰 칼이다라고 해서 환두대도라고 하는데, 자, 도와 검의 차이 아시죠? 도는 한쪽 날만 있는 것이 도고, 그래서 과일 깎을 때 사용하는 칼, 과도죠. 과도. 한쪽 날만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양날 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겁게 해가지고 휘두르는 것으로 상대방의 무기를 제압하는 그런 방식의 전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와 검은 다르다. 그래서 가끔 보면 총포, 도검류, 단속 또는 자진신고 이런 게 있는데 총과 도검류, 도나 검 종류가 되는 것들을 자진신고해라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게 환두대도고 이것이 조우관인데 이 조는 세조고 우는 깃털 우자입니다. 그걸 머리에 썼으니까 조우관이죠. 근데 이것은 아마도 까마귀의 깃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고구려는 까마귀를 숭배했어요. 고구려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늘의 자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손,
하늘의 손자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새를 숭배했던 겁니다. 앞에서도 유목문화에서는 새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말지의 경우에도, 여기서 신라로 넘어온 기말지의 경우에도 닭이 나타나죠. 닭, 꼬리가 긴 닭.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프로시압 궁전을 보면 계속 이 유목문화끼리는 서로 계속 교류가 있었고 필요하면 서로 도왔다는 겁니다. 물론 서로 싸우기도 했죠. 이 중국에서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전쟁 준비를 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고구려에서는 이쪽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돌궐 쪽으로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형제들이요, 이 중국의 뒤를 쳐다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제로 전쟁 준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전쟁 준비하고 있는 척하면 여기도 첩자가 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스파이가. 그러니까 늘 이 중국은 이 유목 민족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전쟁을 오래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나라 때도 수양제가 고구려를 3번이나 공격했지만 그 100만 대군을 이끌었지만 전쟁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전쟁을 하면 고구려가 불리하죠. 왜? 나라도 부족하고 인구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니까. 하지만 이 바로 배후에 있는 이 돌궐족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을 빨리 끝내거나 아니면 길어지면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 역사 교과서를 보면 이 한국은 튀르키예와 형제의 나라다, 이런 것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서 대부분의 기간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는 고구려였죠. 그래서 때로는 그 백제와 또는 신라와 협조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 왜구가 신라를 침범하니까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왜구를 물리쳐 줬습니다. 그래서 경주의 총이라는 건 원래 임자가 없는 무덤,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을 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무덤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호우총에 보면 그 무덤 안에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뚜껑이고 이것은 그릇인데 이 호는 병호자입니다. 그래서 병에다가 화살을 던지는 것을 투호라고 하죠. 투호. 그리고 이 우자는 잔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병처럼 생긴 잔이란 뜻이겠죠. 원래는 이게 뒤집어야죠. 그래야 그릇이 되는 건데 뚜껑이 여기 있고, 지금 이 밑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그릇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을묘년,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광개토대왕의 땅, 호태왕. 이 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에 준하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요 병호자와 조울호자, 요 두 개는 서로 다른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호태왕, 그리고 10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을묘년에
고구려 광개토 왕을 위해 제작한 이건 청동이에요. 청동으로 만든 병 모양의 잔. 이것이 바로 호우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이렇게 광개토 대왕을 기리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태왕이라는 것이 중국으로 치면 황제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는 늘 중국과 대등한 황제국이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진은 뭐냐면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장수왕입니다.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가장 고구려의 영토가 넓었던 시기입니다. 그것의 무덤인데 장군총이죠. 이것은 그 아들인 장수왕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돌을 깎아서 단을 쌓았죠. 이 구조는 잉카 문명에서도 이런 모양의 구조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잉카 문명에서는 벽돌을 구워서 이렇게 층을 만든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집트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요것을 매끄럽게 삼각뿔 모양으로 다듬은 거죠. 기본적인 형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단을 나누어 갖고 높이 쌓는 거예요. 장군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태왕이라는 호칭을 썼으면서 동시에 광개토 대왕은 연호를 사용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천자라는 건 뭐냐? 하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죠. 그럼 천자를 증명하는 게 뭐냐? 시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세종이 우리만의 달력, 역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감히 천자만 할 수 있는 걸 흉내내다니라고 하면서 그 기술자를 벌을 주도록 요구를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따지는 이 역법은 이건 바로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쨌든 천자만 쓸 수 있는 것이 연호인데 왜? 자기들이 시간을 만드니까. 이 광개토 대왕의 연호는 영락이었습니다. 영락. 그리고 그 아들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 비를 세웠어요. 비석을 세운 겁니다. 이 옆에 이렇게 나무로 된 건 뭐 때문이냐면 탁본을 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다가 비석에다가 먹물을 묻히고 종이를 대고 나무망치로 두드리면 이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탁본이라고 하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경자처럼 보이고 해자처럼 보이고 파자처럼 보이는데 이 세 개의 글자는 원래 글자가 뭐였냐? 이렇게 생긴 것을 글자를 위조한 겁니다. 이게 뭐냐? 일제시대 때 일본 포병 장교가 이 광개토 대왕비를 보고서 글자를 변조했어요. 그래갖고 일본에서 한반도는 예로부터 일본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임나 일본부설. 임나라고 하는 건 그 한반도의 남쪽 부분을 자기들은 그곳이 임나라고 하는데 임나에 일본의 본부, 즉 총독부가 되는 거겠죠. 총독부를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주장의 근거가 바로 이 위조된 글자예요. 그런데 현재 이 광개토 대왕비는 지금 이렇게 방탄유리로 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동북공정은 왜 생기는 거냐? 198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을 중심으로 황인종이 몰려온다.
전 세계 백인이여 단결하라 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우고, 그러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결과 소련은 해체가 되어갖고 소비에트 유니언은 연방이죠. 연방들은 다 벨라루스라든가 뭐 폴란드 이렇게 해갖고 전부 해체되고 지금 러시아만 남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미국의 전략이 뭐냐면 중국을 포위해서 티베트이라든가 위구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독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쪼그라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아니다, 만주도 우리 땅이었다. 중국의 동북부 지역이 만주죠. 그거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등은 중국에 속했던 지방민족 정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역사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비석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방탄 유리를 사용해갖고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도록 차단을 한 것입니다. 현재도 미국은 중국을 뺑뺑 둘러가면서 미군 기지를 건설한 다음에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구려의 이성체제, 즉 평지성과 산성, 이성체제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고구려 최초의 수도라고 얘기하는 졸본, 그 졸본성에 있는 오녀산성입니다. 지금 이것이 벼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면서 한쪽으로 낮은 부분은 다시 성을 쌓아서 방어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졸본성과 오녀산성, 고구려의 이성체제인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압록강이고 국내성입니다. 두 번째 수도죠. 이 산 쪽으로 환도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곳을 배경으로 생활하다가 외적이 침입을 하면 무기와 식량을 싸들고 산성으로 올라가서 항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성체제입니다. 그 다음 태왕릉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왕은 광개토 대왕을 의미하죠. 그 옆에 아들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 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무덤 중에 춤을 추는 그림이 들어가 있는 무용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수왕의 무덤이 있는 장군총이죠. 이것이 고려를 통해서 조선으로 내려오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선은 한양이라고 하죠. 자, 지금 한수, 한강을 옛날에는 한수라고 했습니다. 한수가 이렇게 흐르는데 왜 양이냐? 자, 이 아래쪽에 관악산이 있습니다. 그럼 산의 뒤쪽은 해가 이쪽에서 비치니까 관악산의 북쪽은 그늘이 지겠죠. 음이에요. 하지만 한강의 북쪽은 높은 곳이 없으니까 여긴 햇빛이 잘 들죠. 그래서 양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한수북이라고 그랬어요. 한수의 북쪽이다. 이 수북은 양이죠. 그래서 한양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 보신 적 있어요? 자, 한양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쪽에
삼각산으로부터 이렇게 줄기가 내려와서 북악산으로 흘러 들어오고 한쪽은 다시 낙산대 쪽으로 내려가죠. 동대문 있는 쪽입니다. 이렇게 싸고 돌아요. 여기가 바로 경복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 그래서 이제 이것이 풍수로 보면은 좌청룡 우백호, 항상 방향을 얘기할 때는 남쪽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바라보고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것이 바로 사신이죠. 그리고 요 안에 여기가 명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경복궁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이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 주변에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은 방어를 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은 좀 성을 좀 더 쌓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 산성들은 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 이쪽이 비탈이니까 아래에서 올라오려면 어차피 힘들거든요. 그래갖고 이것은 한양의 성곽으로 쫙 이었죠. 산이 있는 곳은 산성을 군데군데 쌓고, 그렇지 않은 곳은 평지 위에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양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양을 한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평지성이에요. 그러다가 외적이 침입을 하면, 북쪽에서 침입을 해온다면 남한산성으로 도피하겠죠. 그리고 남쪽에서 침략해 온다면 북한산성으로 도피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한반도는 내내 이성 체제였어요. 그런데 그 중국은 동북공정을 하죠. 고구려도 옛날에 중국의 변방이었다.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고 중국이 통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뒤집은 증거가 뭐냐. 자, 외적이 침입을 해오면 당연히 제일 낮은 이 문을 깨트립니다. 그럼 문이 제일 약한 곳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면 양쪽에 튀어나온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양쪽에서 활을 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을, 정문을 깨트리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을 치라고 해요. 치. 이런 치 구조는 고구려 시대까지는 중국에는 없던 방어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의 변방이었다면 중국의 성 구조를 담겠죠. 하지만 중국에는 없던 고구려의 방어 구조다. 따라서 고구려는 독자적인 국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수양제는, 아버지 수문제는 굉장히 정치를, 개혁을 하고 정치를 잘했던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 양제는 좀 성격이 좀 포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로 볼 땐 영양왕 제위 기간에 수는 3차례나 침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수나라의 영토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3차례 침입했는데 3차례 다 격퇴를 했죠.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유목민족 돌궐 쪽에 배후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구려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속전속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수나라는 다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양제가 2차 때는 큰 마음을 먹고 100만 대군을 동원했어요. 물론 군대만 100만이라는 게 아니라 보충병들, 그 다음에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부대도 있어야 되겠죠. 다 합해서 100만이겠죠. 그런데 이 100만 대군을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는 지금의 평양강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수나라 양제는 중국 남부의 운하를 연결하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일으키고
또 궁을 짓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고구려에게 패배하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 수나라는 3대 39년 만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이 당나라죠. 당나라는 혼자 힘으로 고구려를 한반도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신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먼저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이때 고구려의 문제는 뭐냐? 연개소문은 당의 공격을 한 차례 격퇴했지만 연개소문은 권력 유지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개소문이 죽고 그 아들들이 내분을 일으켜서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당나라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이 수 문제는 행정을 개혁했다 그랬죠. 이때 과거로 시험을 봐서 관리를 선발했습니다. 이런 선발 제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전에는 없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고려 때 과거제도입니다. 이것을 중국에서는 공거라고 한다고 그러죠. 공거. 자, 지금 식민사관이라든가 아니면 동북공정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역사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모순되는 주장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소개해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설명 방식 중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주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틀림없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여기에서는 간단히 소개한 것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황제라는 명칭을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전설 속에 삼황과 오제가 있습니다. 삼황이 누구냐? 복희씨, 인간에게 사냥과 불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죠. 신농씨, 농업과 상업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헌원씨, 황제라고도 하는데 헌원은 둘 다 왼쪽에 수레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동의학, 중의학을 배우다 보면 황제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바로 의료 체계를 인간에게 전수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제는 주장들이 각각 다른데 사망도 사실은 누가 사망이냐는 또 중국에서도 주장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오제 중에 마지막 왕들이 누구냐? 요순 임금은 아시죠? 요임금, 순임금 이들이 오제입니다. 그래서 삼황오제가 중국 역사에 이쪽은 전설로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나타나는데 진나라를 세운 사람 있죠. 뭐라고 부릅니까? 진시황. 황은 뭐냐? 황제입니다. 그래서 시는 시작이란 뜻이죠.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시작한 진나라 사람, 그래서 이름이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제죠. 줄여서 진시황. 그러면 삼황이라는 건 뭐냐? 자, 하늘과 땅이 만나면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죠. 하늘과 땅이 만나면 인간이 태어납니다. 이것이 우주의 3재예요. 세 가지 재료. 지금 이 사진은 뭐냐? 복희씨입니다. 이쪽은 밑에는 뱀 꼬리로 서로 이렇게 교합을 이루고 있죠. 손에 구부러진 자를 들고 있죠. 곡척. 복희씨고 이쪽은 여화씨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전설에는 복희와 여화는 원래 남매였는데 후손이 인간이 끊어지니까
그 점을 쳐가지고 뭐 둘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다. 이것이 바로 천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오제와 관련해서부터는 바로 음양사상과 오행사상, 왜 하필이면 오제냐? 오행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음양오행사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진시 황제라는 칭호로 이제 썼는데, 이 황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은 다음에 무덤을 만들고 앞에 묘비를 세우잖아요. 그 묘비에다 이름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나라를 건국했거나 아니면 전투를 해서 영토를 확장한 왕들은 조라고 붙이고, 내치를 잘해서 문화를 발전시킨 황제는 종이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고려를 세운 사람 누구죠? 왕건이죠. 뭐라고 합니까? 태조왕건이잖아요. 즉 조와 종은 황제가 죽은 다음에 붙이는 칭호예요. 결국은 고려 때도 우리는 황제국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고려라고 하는 명칭은 고구려에서부터 온 건데, 뭐 고씨성을 가진 구리, 뭐 영토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고구려라는 명칭은 장수왕 때 고려라고 이미 썼답니다. 이때부터 쓴 게 아니고 고구려 장수왕 때부터 이 고려라는 명칭을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국은 송나라였지만 그래서 뭐 북송 남송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고려 시대죠. 고려의 수도는 개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 시안까지 온 상인들이, 아랍 상인들이, 그 중에 또 일부는 개성으로 들어옵니다. 육지로 들어오고 바다로도 들어오는데, 그 바다로 들어오는 항구 이름이 벽란도예요. 벽란도. 그래갖고 그 아랍인들이, 페르시아인들이 되죠. 실제로 개성에서 여럿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려 가요에 보면 쌍화점이라는 고려 가요가 있습니다. 쌍화점에 쌍화사러 가고신된 회회압이 내 손목을 쥐어이다. 회회압이는 이슬람교를 회회교라고 합니다. 줄여서 회교라고 하죠. 회회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랍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개성에는 상당수의 아랍 상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고려라는 이름이 이들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중동 지방으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꼬레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어, 라틴어 계통에서는 이렇게 표기를 하고, 스페인 쪽에서는 꼬레아라고 표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계통에서는 K를 썼다는 거죠. 지금은 이거로 나라의 이름이 굳어졌지만, 그래서 이 코리아라고 하는 말의 유래는 바로 이들을 통해서 고려라는 나라가 중동과 유럽의 소개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나라가 등장하죠. 그래서 몽골이 원나라로 이제 제국으로 바뀌는데, 고려는 이 몽골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웁니다. 나중에 다 항복하더라도 삼별초는 전라도, 진도와 나중에는 제주도까지 옮겨가면서 이 몽골에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에서는 뭐 삼별초의 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역사적 사건이 임진왜란이죠. 왜는 일본입니다. 지금은 일본이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이 없었습니다. 다 외였어요. 외. 그래서 외국 그랬습니다. 외국. 외왕이라고 했는데 그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바다에서는 충무공이죠. 이 충무공은 시호라고 합니다. 시는 내린다는 뜻이에요. 호를 내렸다. 죽은 다음에 임금이 추가로 주는 것, 증여, 주다라는 뜻입니다. 증여. 죽은 다음에, 사후에. 그것을 시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는 성이고 순신은 이름이죠. 근데 옛날에는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어른의 이름은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꺼리었기 때문에 자나 호가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는 아명, 개똥이, 새똥이.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를 사용하고 사회적 명사가 되면 호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순신 장군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름을 쓴다면 이렇게 직책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아예 빼고 이렇게 시호나 이런 직책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충무공 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반드시 붙여야 되죠. 충무공 이순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른인데도 이름을 이제 막 부르는 거죠. 문화라는 건 변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 병자호란. 자, 간지에서 배웠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축이묘 진사오미 갑을병 자축인묘 이렇게 되는 거죠. 십간과 십이지 간지라고 했습니다. 이 병자호란과 동학농민전쟁은 교과서 개념어 사전 21번과 교과서 개념어 사전 15번 요건 두 번으로 나눴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이것을 교계사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한국문화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려서 교계사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 전쟁에서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뒤에 의병활동이 시작됩니다. 1895년에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켜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또는 민간인이 같이 합류해가지고 의병활동을 합니다. 언제까지? 1910년까지. 1910년이 언제냐? 한일합방입니다. 그러면서 한일합방을 한 다음에 일본은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시작해요. 즉 의병들을 샅샅이 뒤져서 학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의병들이 만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지금 두 장 남아있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의병들이 어디에선가 외국인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해산된 군대의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죠. 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 농민들입니다. 그리고 좀 앳돼 보이는 14살, 5살쯤 됐을까? 다양한 사람들이 의배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쪽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총을 화승총이라고 하죠. 여기다 불을 붙이면 방아쇠를 당기면 이 불이 화약에 닿아서 화약이 터져서 총알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불이 달린 줄은 한자로 승입니다. 그래서 포승이라고 얘기하죠. 줄로 묶는 것이 포승입니다. 이것은
불을 달고 있는 줄이기 때문에 화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이 화승총이에요. 이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의병의 자식이 의병이 되고 친일파의 자식이 친일파가 된다. 역사는 부모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의 예외가 있지만 결국 자식들은 부모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닮으면서 크는 것 같아요. 결국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대한제국으로 바뀐 조선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지킬 왕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죠. 이때 일본의 탄압으로 결국은 독립운동가들이 상해로 모이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만들죠. 나라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민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회적 지위와 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은 민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인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술인이라고 얘기하죠. 예술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업가, 가라고 할 때는 좀 더 전문적일 때 가를 써요. 미술가, 좀 더 전문적이죠. 그래서 가인, 민은 다르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냐? 이제 이 새롭게 세워야 할 나라는 민의 나라라는 거예요.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가난하다고 멸시당하지 않는 모두가 다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이고 차별을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헌법상에 남녀가 평등했습니다.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주었어요. 심지어 선진국이라고 하는 스위스는 1990년이 되어야 어떤 주는 여성의 투표권을 주었죠.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인민 해석할 때 결국은 제국주의가 들어오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양반 지주에게 있는 대로 뜯기면서 또 다시 제국주의의 강타를 견뎌야 돼요. 이들을 인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인민해방전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를 보면 19년 3월 29일 날 수원에서 3.29 만세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 보이십니까? 기생이라고 하면 천민이잖아요. 천민. 그런데도 만세 운동에 가담하고 자기 이름을 밝힌 기생 32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흔히 수원 3.29 만세 애국기생 32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가 있죠? 열사라고 하는 것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사람이 열사고 의사라고 하면 조직적이고 약간의 무력을 저항하기 위한 무력을 사용할 때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사냐 의사냐. 유관순은 아버지가 가산을 털어서 민족교육운동을 전개한 계몽운동가라고 합니다. 유관순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화학당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던 중에 3.1운동이 일어나고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결국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죠. 유관순 열사입니다. 이 옷은 감옥에 있을 때 죄수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로 끝났느냐?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의사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윤봉길 의사를 보면 자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일본이. 사변과 전쟁은 어떻게 달라요? 선전포고 없이 전투를 시작하는 게 사변이죠. 그래갖고 일본은 만주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멸망한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 이것이 푸이입니다. 푸이를 내세워갖고 괴뢰 정권을 세웁니다. 괴뢰가 뭐예요? 괴뢰군. 괴뢰는 꼭두각시란 뜻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6.25 때 북쪽 군대를 괴뢰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꼭두각시, 왜? 소련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북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럼 북쪽은 남쪽을 뭐라고 불렀어요? 미제국주의 앞잡이, 미제의 주구다, 그렇게 불렀어요. 다 민족의 주체적 역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들이죠. 이 괴뢰 정권을 세워갖고 만주를 일제 일본 제국주의 마음대로 운영합니다. 그러다가 32년에 중일전쟁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아주 쉽게 상해를 점령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저 중국 군대가 당나라 군대였나 봐요.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데 중국 군대는 개판이죠. 개판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아니지만 훨씬 더 앞에 아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청나라가 싸우는데 청나라가 몰살을 당해요. 훨씬 더 배도 많고 군인도 많고. 그런데 왜? 청나라 군함에서 대포를 쏘면 화약을 빼돌려 가지고 팔아먹어 가지고 대포알이 속에 화약이 없대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썩었죠. 하여간 이제 상해를 쉽게 점령했죠. 그래갖고 일본 천황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홍구공원이라는 데서 기념식을 하는 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사진은 윤봉길 의사가 그 일본 고위 장군들과 강요들을 죽이기 위해서 거사를, 자, 사건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거사 직전에 태극기를 배경으로 이 가슴이, 이것은 선언문입니다.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선언문이고, 그리고 수류탄과 권총을 들고 사진을 찍은 거죠. 마지막으로 찍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나는 왜 이러한 행위를 하는가를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상당수의 일본 장군과 관리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장개석이, 중국 본토를 찾아오고 있던 건 장개석이죠. 도대체 윤봉길 의사를 봐라. 윤봉길을 보라. 혼자 저렇게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중국 민족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이 장개석이 상해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누군가 싸우고 있어요. 그냥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12.3 계엄을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 일 중에 뭐냐면, 상해는 쉽게 점령했지만 남경은 정신을 차린 중국인들이 결사항전을 합니다. 그래갖고 남경, 자, 한자로는 이렇게 쓰면서 우리는 남경이라고 있지만 중국 발음은 난징이죠. 한자음을 알면 중국 발음을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 관련된 학문을 하실 분들은 꼭 한자를 익혀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일본 군인들이 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징을 점령한 다음에, 자, 지금 난징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만하게 말을 타고 승리를 자축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대학살을 합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 일본 신문인데 백인을 참수한, 참하다는 뜻이에요. 초기록, 신기록이라는 거죠. 그래갖고 일본 장교들 사이에는 지금 칼을 갖고 있죠. 누가 먼저 100명을 참수하느냐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친화의 강가에 쌓인 시체 더미들이에요. 죽여가지고 그냥 그 강둑에다 내다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폐잔병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약 30만 명을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30만 명을 죽인 것으로 추산합니다. 추는 밀추, 계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루어 계산할 때 추산입니다. 결국 일본의 그 전쟁을 하는 걸 보면, 자, 이 사람들은 자기 사무라이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원래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말 싸울 아비가 사무라이가 된 거라고 그래요. 즉 전사란 뜻이겠죠. 싸울 아비. 그래서 사무라이 흉내를 내는 것 같은데 일본인의 잔인함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남자 다음을 뽐내고 재미로 죽이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겐 악마처럼 굴죠.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면서도 패전한 다음에는 일본 정부에서는 니들이 알아서 살아서 돌아와라. 그러니까 국민을 늘 이용하고 국민을 천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일본의 어떤 문화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시민사관의 근거로 내오는 네 번째가 당파성입니다. 당이라는 건 파티죠. 파벌로 나뉘어서, 즉 맨날 물고 찢고 싸운다는 겁니다. 뭉칠 줄 모른다. 그래서 모래 같은 민족이다. 한민족의 병적인 혈연, 학연, 지연, 즉 핏줄이나 같은 학교 출신, 같은 고향 출신으로 똘똘 뭉치고, 그 이외에는 배타성, 밀칠 배자예요. 배척, 남을 밀쳐내는 것. 그리고 당파성, 지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것이 역사적 현실에 반영된 것이다. 그래갖고 이해관계만 중요하고 사당, 끼리끼리 패거리, 이 정쟁을 일삼은 탓에 정권 쟁탈전에 집착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혼란되고 사회적인 폐해가 발생해서 유발된다.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왕조가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이 멸망한 거다. 이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나라는 당파가 없나요? 유럽이나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나 측근을 임명했죠.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황제가 있으면 자기 형제를 그 하나 밑에가 왕이죠. 형제를 왕으로 임명합니다. 또는 옆에서 살살 긁어주는 놈을 높은 자리에 임명합니다. 그래갖고 이들은 절대 권력,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요. 조선의 경우에는,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삼심제를 거치고 왕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평민이건 노비건 간에. 그런데 전혀 지멋대로 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요. 그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리를 저지르는 거죠. 물론 왕한테 걸리면 그러면 이제 처단당하지만, 그런데 수나라에서부터 시작된 이 과거제도, 즉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를 뽑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고려도 이것을 받아들여요. 물론 통일신라 때도 골품제라고 해서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은 정당한 시험이 아니라 귀족 중에서 뽑는 거니까 지들끼리 해먹는 거죠. 하지만 고려 때부터는 과거 제도를 실시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를 선발했던 겁니다. 중세 사회에서 이 정도는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조선시대는 왕권과 신권의 싸움이었습니다. 늘 왕이 절대 권력을 행사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조선의 역사를 보면 병으로 죽은 왕들이 많아요. 물론 진짜 병으로 죽은 왕들도 많겠지만 음식에 독을 타갖고 죽이는, 즉 신하의 권력, 이것이 더 셌던 경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과정에서 붕당이라고 하는 것, 소위 당파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의 정당과 노론, 서론, 남인, 북인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정당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발전된 정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집단의 형성은 어느 나라에나 있었으며, 정치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발전된 정치라는 겁니다.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랬는데 이것을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과장하고 왜곡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붕당 정치를 억제하기 위해서 탕평책을 실시한 영종조 때, 탕평책은 노론이냐 소론이냐 남인이냐 북인이냐를 따지지 않고 골고루 등용하는 겁니다. 이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은 조선이 도약할 수 있었던 시기가 마지막 기회가 정조 때인데, 정조가 일찍 죽음으로써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도 정치가 등장해갖고 더욱 부패하고 쇠퇴하는 겁니다. 이 세도 정치라는 게 결국은 이런 쪽인 거죠. 이런 쪽. 그러다 보니까 정조 이후에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발전은 처음에는 이제 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 넘어가고 금융독점 자본주의로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상업자본, 판소리와 탈춤, 자, 이건 지주와 관련돼 있죠. 이건 상인들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이라든가 민속화가 발달합니다. 결국 이것은 상업자본의 발전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해수공업이 융성하면서 상당량의 생산이 가능해졌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산업자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치고 들어온 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입니다. 그래갖고 제국주의는 노동력을 수탈하고 원료를 싼 가격으로 갖고 가서 다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산업자본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제의 침략으로 조선의 자본주의 발전이 왜곡된 결과가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지리적 환경이라든가 역사적 그 누적된 결과, 그거에 의해서 어떤 것이 결정적이다, 숙명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있는데 타고난 숙명은 없다고 봅니다. 환경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는 얼음밖에 없는 아이슬란드가 세계 최고의 GDP를
올렸던 적도 있어요. 한국의 문화의 특징을 하면 외국인들은 보통 빨리빨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빨리빨리 날림으로 진행돼서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으로 본다면 이 빨리빨리는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지 어떤 한쪽 면만 강조해서는 그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라고 하는 책의 설명처럼 결국 역사라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인 것이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역사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찝어내서 그것이 전부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역사의 왜곡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의 어느 지역이나 초기에는 정령숭배란 모든 것에는 영혼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정령숭배와 생존 자체가 힘든 극한 환경, 바이칼 호수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서 발생한 샤머니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동 지방에서 페르시아의 배화교, 불을 숭배하기 때문에 배화교라고 하죠. 또는 조로아스타교라고도 합니다. 그 배화교가 등장하고 다시 여기에서 유대교가 나오고 다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죠. 반면에 인도 쪽에서는 불교가 발생합니다. 불교가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라는 천손 사상을 지배층들은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자기들의 믿음일 뿐이지 사회적 공감을 얻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삼국시대부터 한반도 최초의 세계적인 종교인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불교는 정령숭배나 샤머니즘에 비해서 상당히 고등 종교, 즉 체계화된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불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달 첫째 월요일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